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플 때 가족분들에게 의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아팠을 때 시댁 식구들의 위로를 감사히 여겼다가 바로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한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는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인데요. 제가 개발자라 돈을 좀 그래도 벌었었거든요. 반대로 남편은 어딜 진득하게 다니지 못했어요. 어디 들어가면 실력이 별로라서 잘리거나 정리해고 당했죠. 이제 나이도 있어서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엄청 짜잘한 회사에 겨우 들어갔어요. 직원이 5명, 6명 되는 자그마한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 겨우 들어갔는데도 실력이 얼마나 없으면 바로 잘리더라고요. 저랑 결혼한 후에는 그냥 일 안 하고 전업주부 하겠다는 거예요. 그날도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요즘 들어 남편의 얼굴이 자꾸만 그늘지고 표정이 초조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 일이 힘들다, 어렵다고 하고 있으니 차라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바쁘게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마저 남편 걱정을 하는 게 너무 피곤했거든요. 제가 오늘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요.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답은 뻔했지만 그래도 매일 하는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남편이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오늘도 일 처리가 느리다고 뭐라 하더니 나한테 권고사직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내가 일을 꼼꼼하게 하느라 이것저것 확인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나 봐. 직원들이 많지도 않은데 내가 일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 남편 목소리에서 힘이 빠진 게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저는 속이 시원해졌죠. 이참에 남편에게 그만두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사표를 내자고 하니까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사표를 내자고? 나 근데 일단 더 노력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좀 더 다녀보고 결정하자고 하던데? 당신은 내가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을 털어놨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적성에도 안 맞는 일 하면서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데 권고사직을 권유받았다고 하니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그동안 일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었잖아. 남편이 예상치 못한 제 반응에 놀란 눈치였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했잖아. 이제 그만하고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당신이 전업주부로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이 처음에는 제 말을 믿기 어려워했지만 이내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만에 활짝 핀 얼굴로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럼 내가 전업주부 할게. 집에서 당신이랑 아이 돌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직장 생활이 나랑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먼저 전업주부 하라고 해줘서 고마워. 남편이 이러면서 인수인계 자료를 만들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토닥이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각자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당신은 집에서 우리 딸 잘 돌보고 나는 바깥에서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하면 서로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남편이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집에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저는 바깥일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었죠. 마침 애가 먼저 들어서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했었거든요. 출산도 했고 이제 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솔직히 좀 그러긴 했죠. 남들은 아내가 전업주부하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우리 집안은 그게 바뀐 거잖아요? 게다가 신우는 머리가 똑똑해서 의대 나오고 의사가 돼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남편은 왜 이러나 싶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런 남편이랑 결혼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착하고 다정했거든요.
남편은 늘 저를 존중해주고 제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제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남편이 항상 제 선택을 지지해줬었는데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은 늘 저를 통제하려고 했고 자기들의 기준에 저를 맞추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죠. 남편은 제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줬고 늘 제 편에 서서 저를 지지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랑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사실 결혼이란 단어는 그동안 저에게는 부담스럽기만 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라면 결혼이 두렵지 않았죠. 남편이 저한테 안정감을 주었고 남편이랑은 결혼해도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하게 임신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소식을 전하면서 남편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일까 걱정했지만 남편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와서 너무 기쁘다고 해줬어요. 남편이 빨리 결혼해야겠다며 절 책임지겠다는 말을 해줬는데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결혼 후에도 남편의 다정함은 변하지 않았죠. 제가 직장에서 힘들어할 때마다 남편이 곁에서 조용히 위로해줬고 제가 화를 낼 때도 묵묵히 받아줬어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라 그런 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언제나 저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든든했고 이만한 사람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게다가 시댁 식구들도 남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다정함과 부드러운 성격 덕분에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기대됐고 남편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덕분에 남편이 권고사직을 당하고 전업주부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도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았는데요.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결혼 전에 시댁 식구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시댁이랑 가까이 살게 되면 불편한 일도 많을 것 같았고 시부모님이나 형님이 혹시라도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들이 기우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처음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신우는 저를 친동생처럼 챙겨주더라고요.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제가 신경 쓸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다 챙겨주셨고 제가 어리둥절해 할 때마다 걱정 말고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결혼 후에는 시댁이랑 가까이 살게 되면서 어머님과 아버님 얼굴을 자주 마주하게 됐어요. 저는 시부모님이 좋아서 자주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자주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우실까 봐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어머님이 이 집도 네 집이니 언제든지 편하게 오라고 해주셨고 아버님도 우리 집에 자주 와줘서 고맙다고 해주셨어요. 시부모님이 퇴직하신 후에는 더욱 자주 뵙게 됐는데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퇴직을 했다고 집에만 계시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어머님은 꽃꽂이 교실을 다니며 꽃을 배웠고 아버님은 동네 바둑 모임에 나가시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두 분 다 봉사활동에 열심히셨죠. 어머님은 지역복지관에서 요리봉사를 하셨고 아버님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상담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쉬실 때인데 봉사까지 다니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퇴직하고 나니까 뭔가 허전하고 집에만 있으면 기운이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는 게 보람차고 좋아. 그러면서 어머님이 매주 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시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어머님 따라 봉사하러 가곤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어머님이 만든 음식을 먹고 웃으실 때마다 어머님도 같이 웃으시는 거예요. 봉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죠. 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거니까. 아버님 또한 상담봉사에 열정적이셨어요.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기뻐하셨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밝아질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애들을 보면 우리 자식들 생각도 나고 손주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더라.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봉사를 다니고 기부도 꾸준히 하시니 동네에서 천사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시부모님의 소문을 듣고 놀랐죠. 물론 두 분이 좋은 분들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동네 슈퍼에 갔을 때도 이웃을 만날 때도 다들 시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내가 복지관에서 뵀는데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봉사하시는 분 처음 봤어. 너희 아버님도 참 따뜻한 분이시던데 애들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다 뿌듯해졌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제가 그분들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행복했죠. 시댁에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동네에서 저만 보면 너무 반겨주시면서 이러더라고요. 어휴, 병씨 집안 며느리 아냐? 이거 가져가. 내가 방앗간에다 떡 떼온 건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가져가서 먹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떡을 한 상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다른 이웃분들한테 식혜도 받고 심지어 용돈까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식으로 거절했었는데요. 아휴, 감사하지만 안 주셔도 돼요. 매번 저 만날 때마다 뭐 주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저번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렇게 안 받는다고 거절하면 다들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주려고 했던 것들을 제 손에 꼭 쥐어주세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씨 집안 사람들한테 신세진 게 많이 있어서 주는 거야.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부담 갖지 마. 어쩔 수 없이 주신 음식들이나 선물들을 받아가지고 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남편이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얼마나 착했겠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남편이랑 시부모님을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절 붙잡는 거예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딘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계하면서 누구시냐,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사는 아파트랑 앞장서고 있던 남편을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기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 와이프예요? 먼저 앞지르고 가던 사람이 병씨 집안 사람인데 혹시 저 사람 와이프인가 해서요. 제가 맞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내용도 없고 미친 사람처럼 무슨 놈 하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나타나서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이러는 거예요. 무시해. 이 동네에서 유명한 미친 사람인데 모르고 있었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괜히 시비 거는 거야.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니까 다음에는 피해서 가. 처음 듣는 말이라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리둥절해하며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난 모르고 있었지.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처음 듣는데? 그리고 저 사람도 처음 봐. 도대체 언제부터 저런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얼른 오라고 손짓을 하고 저를 데려갔어요.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가면서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걱정되니까 앞으로 집 오갈 때는 당신 혼자 오지 마. 어디 가거나 집으로 돌아올 때 꼭 나 불러. 알겠지? 어디 안 가고 꼭 집에 있을 테니까 출퇴근할 때 전화해줘야 돼. 남편에게는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과잉보호 해줄까 싶었어요. 근데 남편이 실제로 제가 어디 나가려고 하면 이러는 거예요. 당신 어디 가? 내가 따라가야지. 말도 없이 나가면 어떡해. 당신 혼자 나갔다가 또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잠깐 편의점 다녀오려고 했던 건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결국 남편이 쫓아나와서 같이 먹을거리를 사러 갔고 안전하게 귀가하게 됐어요.
그 뒤로 밖에만 나가면 남편이랑 같이 다니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후로도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발악을 하기도 했어요. 내 말이 맞는데 왜 안 믿어주는 건데? 왜 전부 다 내 말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나 피해가지 마.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말 좀 들어달라고. 전 그 사람이 너무 무섭고 꺼림칙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다니는 길목을 피해 다녔어요. 그날도 남편이 마중 나와서 같이 집에 가려다가 미친 사람이 다니는 길목을 피해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멀리서 절 발견했나 봐요. 뒤에서 누가 절 잡길래 누군가 했는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이 사람 와이프면 한패 아니야? 이 사람 좀 설득해줘.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남편이 얼른 막아서더라고요. 그리고 제 등을 떠밀면서 다급하게 이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얼른 가자. 느낌이 이상해서 그래. 당신 저 사람이랑 이야기할 생각하지 마. 저 사람 느낌이 너무 세. 남편이 이렇게 초조하게 굴어서 남편 따라 저도 쫓기듯이 그 자리를 벗어났던 것 같아요. 전 진짜로 그 미친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진실일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하는 꼴을 보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보이면 바로 붙잡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히 진지하게 생각했네라고 여겼을 무렵이었어요. 제가 회사 일 때문에 항상 바빴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맛있는 걸 해주고 영양제 같은 걸 잘 챙겨주곤 했는데요. 남편이 회사 일을 잘 못해서 전업주부가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 뒤로 남편이 회사에 말해서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는 집안일을 잘하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집이 항상 엉망인 거예요. 사람이 착해도 한 회사에 오래 못 다닌 이유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 애가 어려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애기 기저귀도 거의 안 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참다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한마디 했었는데요. 당신 오늘 집안일 한 거 맞아?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 애 기저귀는 왜 안 갈아준 거야? 우리 애가 순해서 그렇지 다른 애 같았으면 계속 울었어.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난 바빴어. 오늘 하루 종일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움직였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 기저귀는 갈아줬는데 또 눈 거 같은데? 나 정말 열심히 했어. 당신도 집안일은 아무리 해도 티 안 나는 거 알고 있잖아. 남편이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라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요. 그 뒤로도 제가 집안일 좀 해달라고 해도 남편이 한 거라고 말하는데 어떡해요. 남편이 하는 게 영 못 믿었고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결국 애기 기저귀를 가는 것도 제 몫이 됐죠. 제가 그렇게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지내니까 몸이 시들시들해졌어요. 마침 신우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좀 해봤는데요. 형님, 말도 마요. 남편이 전업주부가 된 뒤로 집안일은 덜 신경 써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따라 머리도 자주 아프고 자도 피곤해요. 이런 식으로 신우한테 말했더니 신우가 의사라서 그런지 제 상태를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더니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한번 와봐. 검사도 해보고 초음파도 한번 해보게. 아무래도 올케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니까 꼭 와야 돼. 내가 공짜로 검사해줄게. 안 그래도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우한테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고 언제 가면 좋을지 상의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회사에 반차를 내서 신우가 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했죠. 신우가 절 보자마자 잘 왔다고 이참에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 싹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검사는 전부 다 해봤어요. 신우가 3일 후에 오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었는데요.
3일 후에 다시 신우 병원을 찾았더니 신우가 저한테 이런 뒷담을 하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완전 건강하던데? 올케가 아픈 건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진웅이 때문인 것 같아. 진웅이 그놈이 남자가 돼가지고 여자 고생시키고 있잖아. 나는 남자가 전업주부하는 거 처음 봤어. 울동생 하는 걸 보면 의지가 전혀 안 되지 않아? 내 동생이지만 가끔 답답하고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돼. 그놈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올케가 능력 있고 똑똑하니까 진웅이 데리고 사는 게 가능한 것 같아. 내 동생 데리고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올케가 참 고생이 많아. 전 이 정도로 남편이랑 사는 게 불만스럽고 남편이 민폐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남편이 일적인 부분에 좀 서툴고 디테일적인 면이 떨어져서 불성실하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저한테 항상 미안하다고 해주고 애정 표현은 잘해줬거든요. 그와 반대로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저를 위해 이것저것 해주다 보니 결혼 생활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요. 제가 일을 잘하고 집안일 같은 거 싫어하고 못하는 것처럼 남편도 똑같이 못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우가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저를 위로한 것도 이해가 됐죠. 저도 동생이 있어서 아는데 서로 참 앙숙이에요. 어쩔 때는 엄청 애정어리게 보고 어쩔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바보 같다고 뒷담하고 앞담하고 그랬거든요. 형제 자매지간이 원래 서로 다투고 뭐라 하면서 지내는 거 아니겠어요? 전 신우랑 남편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저 치켜 세워주는 신우한테 위로를 받고 나왔어요. 곧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신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남편은 어쩌다 몸 상태가 안 좋았냐면서 자기가 이렇게 내조해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엄청 힘들어했는데 정말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남편에게 전업주부가 됐는데도 1인분도 못하는 당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남편이 자기는 1인분 했대요. 순진한 얼굴로 도대체 어떤 내조가 필요한 거냐고 말만 하라고 하는데 어째요. 그냥 됐다고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신우가 시모한테 제 상태를 말했나 봐요. 다음 날이 주말이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얘야, 우리 딸한테 다 들었다. 우리 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우리 아들 때문에 요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들었다. 아휴, 내가 할 말이 많으니까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랜만에 식구들이랑 다 같이 식사 자리 좀 가지게.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남편한테 말하고 시댁을 같이 갔었거든요.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남편을 이렇게 혼내주는 거예요. 너는 집안일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냐? 왜 며느리가 스트레스로 아파하는 건데? 잘해주고 있는 거 맞아? 원래 집안일하는 사람이 바깥일하고 돌아오면 잘 챙겨주고 신경 써줘야 한다. 근데 넌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고 우리 며느리가 바깥일은 물론 집안일까지 하게 만드냐? 크니까 며느리가 아픈 거야. 전부 다 네 탓이니까 네가 미안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신나게 잔소리를 해주셨죠. 그니까 남편이 잔뜩 주눅든 채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면목이 없어. 내가 잘한다고 노력했는데 부족했나 보네. 이제 와이프한테 더 잘할게. 앞으로 와이프가 집안일 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전 그런 시모랑 신우가 완전 든든하고 고마웠는데요. 이렇게 시댁 모임 자리를 가진 뒤로 남편이 엄청 잘해줬거든요. 퇴근 후에 집안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말리더니 소파에 앉아있으래요. 남편이 자기가 다 한다고 노력해서 뭔가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사실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는 기쁘기도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게 주어진 역할이 생각보다 막중했고 그만큼 기대와 책임도 따랐거든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하면서도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대표님도 이번 프로젝트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하셔서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어갔죠. 모든 팀원들과 함께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략을 수집했어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지만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늘 프로젝트 생각뿐이었고 일에 몰두하다 보니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하루는 아침부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될 슬라이드도 몇 번이고 수정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만 끝나면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매 순간 피로가 쌓여갔죠. 그날도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거예요. 손끝이 저릿저릿해지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 같았죠. 책상 위에 손을 짚으려 했는데 그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낯선 천장이 보였고 병원 특유의 냄새와 함께 사람들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딘지 모를 이곳에서 눈을 깜빡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멍하고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펴보니 응급실이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환자들과 병원 침대들이 보였거든요. 그때 간호사가 다가오길래 제가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 여기 병원인 거죠? 저 여기까지 언제 실려온 거예요? 분명 회사였는데 제가 쓰러졌었어요? 제가 왜 쓰러진 거예요? 제가 이러니까 간호사 선생님께서 혈압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모지 같은 걸 보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과로로 쓰러진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상태가 이상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혈액 검사랑 초음파 검사랑 CT 검사까지 다 받으실 거니까 집에 가지 말고 있으세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검사를 전부 다 받아봤거든요. 간 초음파 검사는 10분 안에 끝나더라고요. 검사 결과도 금방 나왔는지 의사 선생님께서 부르시길래 진료실로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환자분께서 지금 간암에 걸리셨습니다. 간암은 초음파로 간내 종양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초음파로 간경변이나 간염 증상을 발견해서 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정도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을 것 같은데 검사를 안 받아보셨어요? 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의아스러웠는지 몰라요. 분명히 신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답했었죠. 네? 형님이 의사셔서 초음파 검사를 공짜로 받았었어요. 그때가 3년이 조금 안 됐을 거예요. 한 2년 전쯤에 초음파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생각을 좀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모를 수도 있었겠네요. 또 그래도 이 정도 진행된 걸로 봐서는 2년 전쯤에도 충분히 알아보고 말씀드렸을 텐데 잘 못 보는 병원으로 가신 것 같아요. 무튼 이제부터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나중에는 수술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내일 당장 병원으로 입원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너무 암울했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암에 걸리다니. 일단 의사 선생님께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것만 마무리하고 입원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꼭 그래야 하냐고 걱정하셨지만 최대한 빨리 수습하면 가능하다고 해주셨어요. 우선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병원을 빠져나왔었죠. 그렇다고 해서 암을 일찍 발견해주지 않은 신우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뭐 할 게 있다고 일부러 암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았겠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챙겨줬는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다만 실력이 좀 없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었죠. 아무튼 제가 맡은 프로젝트는 마무리 단계였기에 그것부터 처리했어요. 제가 맡은 일인데 어떻게 당장 입원을 해요. 그렇게 남편에게도 말도 안 하고 일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입원 날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시모께 연락해서 저녁 모임 자리를 가지자고 했는데요. 어머님이 다행히 좋다고 하셔서 모임 날짜도 잡혔어요. 전 모임 자리에서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죠.
전 서러운 마음에 위로를 받으려고 간 거였어요. 늘 그랬듯이 다들 걱정해주고 공감해줄 줄 알았는데요. 전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테니까 기대하고 있었죠. 저녁 모임 자리에 가보니 이미 다들 와 있었고 저를 엄청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척 하려고 했는데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표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댁 식구들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신우가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올케,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야? 피곤한데 우리 때문에 억지로 자리 만든 거 아니지? 혹시 그 뒤로 병원에는 가봤어?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전 그런 상황에서 표정이 더 안 좋아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너무 과로를 했나 봐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고 거기서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암이래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식구들이 전부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은 채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 입원해야 하는데? 내일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입원 수속 밟는 거 도와주마. 어디 병원으로 입원하기로 했니? 어머님뿐만 아니라 다들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신우도 이런 식으로 엄청 미안해하더라고요. 올케, 내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이상하다. 올케가 검사 받으러 왔을 때 초음파로 분명히 살펴봤었는데 진짜로 안 보였어. 내가 그때 발견했으면 일찍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해. 신우가 이러면서 어쩜 좋냐고 하는데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전 신우가 하는 말을 믿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사가 해준 말도 있어서 신우가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 건데요. 그래서 신우한테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에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밥부터 먼저 먹어요. 내일부터는 암치료 때문에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가족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오랜만에 다 모여서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상태였고 제가 술을 마실 때마다 시댁 식구들이 흔쾌히 함께 해줬어요. 전 그래도 몸 생각해서 적당히 먹으려고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저 때문에 그런지 오버하면서 과음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다음 날이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들 너무 취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잠들어 있는 상태라서 저 혼자서 입원하러 가려고 했죠. 그래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지갑을 두고 와서 다시 시댁에 들렀어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현관문을 다 안 닫고 나왔나 봐요.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시댁 식구들이 깰까봐 슬그머니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댁 식구들이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다 들렸어요. 아휴, 올케 언제 가나 계속 곁눈질로 지켜보고 있었네. 해장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 역시 해장은 술로 해야 해. 해장 술이 최고라니까. 신우가 이러면서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신우만 즐거워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도 낄낄거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거든요. 그년 가망 없다지? 공들인 보람이 있네. 이제 며느리년 저 세상 가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넣은 보험금 받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이 들인 공이 저한테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애지중지 대한 걸 말하는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시댁에 고마워하고 있었죠. 신우가 심지어 죄책감이 느껴지지도 않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초음파로 봤을 때부터 전부 다 알고 있었어. 딱 봐도 암에 걸린 상태더라고. 내가 그때 올케한테 말 안 하고 식구들이랑 진웅이한테 올케가 암인 것 같다고 말하길 잘했지. 진웅이한테 몰래 드릴 수 있는 보험은 다 들어놓으라고 했잖아. 이제 드디어 큰 돈 좀 만져볼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아먹을 생각에 시댁 식구들이 축하주를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순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한동안 혼란스러웠어요. 믿고 의지했던 시댁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듣고만 있었겠어요? 그 순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결심이 서서 조용히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음모를 알게 된 이상 이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녹음한 거예요. 올케가 병원으로 와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일부러 오진을 했어. 진웅이 너도 알고 있지? 고의성 있는 오진은 처벌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 괜히 꼬투리 잡히면 피곤해지니까. 알겠지? 시부모님과 남편이 그 말을 듣고도 알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우가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것을 방관하며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면 며느리가 모를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지들끼리 떠들고 있었고 제가 그날 녹음한 게 제 무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녹음이 끝난 후에 저는 침착하게 시댁을 빠져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나와서 뒤통수를 칠 계획을 짠 거죠. 병원에 간다고 짐을 간단하게만 챙기고 왔어서 곧바로 집에 가서 본격적으로 짐을 챙겼어요. 이젠 더 이상 그 집에서 지낼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짐을 친정집으로 보낸 다음에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에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복수심이 저를 지탱해 준 것 같아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차분하게 소송 준비도 차근차근 해냈죠. 녹음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변호사와 상담을 한 거예요. 항암 치료를 받느라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변호사도 제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는 놀라면서 이건 분명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법정에 서야 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시댁 식구들도 그제서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병문안을 오겠다고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제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연락을 전부 다 씹고 있다가 송장이 날라오니까 그제야 제가 왜 잠수를 탔는지 이해한 것 같았죠. 그렇게 법정에서 제가 녹음한 증거들이 공개되었고 시댁 식구들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신우는 고의적인 오진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하려고 했지만 녹음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더라고요. 판사도 신우의 행위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시부모님과 남편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 했던 대가를 치르게 됐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남편 놈은 더한 처벌을 받게 됐는데 왜인 줄 아세요? 시댁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미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발광하고 저한테도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더 그놈을 마주치게 된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 심부름을 시켜서 저녁 늦게 나갔다가 들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집안 식구들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다고 말했었거든요. 그 미친 사람 흉을 실컷 보고 있으니까 시댁 식구들이 방심했었죠. 그러니까 저를 혼자 밖으로 내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저 혼자서 그 미친 사람을 만나게 된 건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길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제 앞에 쪽지를 던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찝찝해서 그걸 볼까 말까 하다가 궁금하기도 해서 일단 쪽지를 챙겼어요. 쪽지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써 있었는데 글씨도 삐뚤빼뚤한 게 아주 악필이어서 알아보는데 한참 걸렸죠. 쪽지에 이런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병씨 집안 사람들이 내 존재를 알아차린 후로 당신 혼자 못 다니게 한 거 다 압니다. 제가 당한 게 너무나도 많아서 이렇게 쪽지로 써서 전달드립니다. 전 미치지 않았고요. 제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병씨 집안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천사라고 소문났는데 천사 아니에요. 저는 병진웅 씨랑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병씨 집안 사람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온 뒤로 제가 병진웅 씨에게 동네 소개를 해주고 여러 가지 소식을 알려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부모를 일찍 잃고 나서 병씨 집안 사람들이 저랑 우리 동생을 챙겨줬어요. 그러면서 어린 우리에게 알바를 하면 그 돈을 모아서 불려준다고 했고, 그 당시 우리는 어려서 잘 몰라 돈을 버는 족족 병씨 집안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손찌검도 많이 당했어요. 이러다간 죽겠다 싶어 우리 돈을 달라고 하니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건 엄연히 행패고 착취였습니다. 그동안 병씨 집안 사람들에게 당한 증거들이 많아서 전 언젠가 복수를 할 겁니다. 병씨 집안 식구들이 한 짓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연락처로 전화 주세요. 그리고 제발 도망치세요. 전 처음에 이걸 보고 남편이 이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글씨는 악필이었지만 미친 사람 치고는 글을 너무 정확하게 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전 처음 보는 남자보다 제 남편을 믿었죠. 시부모님이 워낙 동네에서 천사로 소문나 있었고 또 제게도 잘해주셔서 낯선 사람이 준 쪽지의 내용을 믿지 않았어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이런 쪽지를 쓰고 나눠주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가서 집안일을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길 가다가 미친 사람한테 이런 쪽지를 받았어. 쪽지 내용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 가만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인 것 같던데? 그니까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 손을 확 놓고 제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으름장을 놨었어요. 가까이에도 가지 말고 말 걸면 무시하고 도망가. 내가 저번에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아무리 엄마가 전화로 뭘 해달라고 부탁해도 그렇지 왜 말도 없이 나가? 그 사람이 무슨 쪽지를 준 거야? 그 쪽지 좀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저를 걱정해주면서 다친 곳은 없었냐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 싶어서 일단은 가방 안을 뒤져봤는데요. 근데 쪽지가 없길래 제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죠.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넣어놨는데? 어디에 뒀는지 까먹었나? 아님 오는 길에 흘렸나 보다. 아무래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남편이 더 이상 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쪽지를 잃어버린 건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우랑 시댁 식구들의 계략으로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쪽지 내용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해 더 구체적인 사실을 듣게 됐어요. 그 남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드디어 자기 말을 믿게 됐냐고 하면서 자기가 당한 걸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그동안 병씨 집안 사람들한테 당한 것들을 일기로 써놓고 매달 얼마를 줬는지도 기록해놨고 맞은 흔적들도 카메라로 다 찍어뒀어요. 제 동생도 현재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정신병원에 있거든요. 소송을 걸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필요해서 여태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걸어 병씨 집안 사람들 인생을 조져버릴 거예요. 남자 말을 듣고 나니 제가 그동안 감쪽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힘내라고 했었죠. 얼른 남편 소송하세요. 저도 병씨 집안 사람들한테 당한 게 있어서 고소할 거거든요. 증거가 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시댁이 싸그리 다 소송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신우가 고의적으로 오진을 하고 시댁 식구들이 방관한 것만 고소했겠어요? 남편이랑 이혼 소송도 당연히 진행했죠. 그리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때 수술을 앞두고 잠시 퇴원을 했었는데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신우랑 남편 그리고 시부모가 보였어요. 제가 일단 문을 열어주면서 이렇게 비아냥댔었죠. 제가 고소도 한마당에 무슨 일이세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무슨 할 말이라도 있으세요? 저 이제 남편이랑 이혼 소송도 하고 있어서 그쪽 집안 사람들이랑 엮일 생각 없어요. 제가 이러면서 문을 닫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바로 현관문을 붙잡더니 이런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왜 말도 없이 집 나가서 고소를 했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던 간에 우리랑 이야기를 좀 해보고 결정을 내리지. 왜 그랬어? 우리가 당신한테 그런 짓 저지른 거 너무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당신 소송을 같이 준비하느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돈을 다 썼어. 그래도 변호사가 승소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와서 비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 번만 봐줘라. 남편이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모두 무릎 꿇고 빌었지만 하나도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씨 집안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식으로 일침을 날려줬죠. 감히 내가 암 걸린 걸 숨겨놓고 사과로 대충 때우려고 그래? 내가 끝까지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억울하게 저 세상 갈 뻔했잖아. 그래서 난 병씨 집안 사람들 전부 다 봐줄 생각 없으니까 꺼져. 이렇게 말하고 시댁 식구들을 확 밀어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그때 시댁 식구들이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현관문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제가 전부 다 무시해줬어요. 그러다가 시댁 식구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뒤에 제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거금의 위자료를 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던 건 당연히 승소해서 재산 분할한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를 받아냈어요. 그 다음에 제 몸 상태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 일이 끝나고 나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제 몸 상태를 걱정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간을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순간 공포에 휩싸였죠. 수술이라니, 그것도 간을 절제해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받겠다고 했고 수술 날짜가 잡혀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실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면서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이 수술만 잘 견뎌내면 나아질 거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 괜찮아질 거라고 제 자신을 위로했는데요. 수술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죠. 병원에서 몇 주간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수술 후 남아있을지 모를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항암제를 투여받으며 부작용과 싸우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메스꺼움과 극심한 피로가 찾아오고 있지만 꼭 참고 있죠. 아직 치료 중이라서 많이 힘들지만 제 새끼 때문에 견디고 있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복수를 하면 제 삶이 피폐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복수를 해보니까 제가 해코지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인간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저한테 막대하던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전 시댁 식구들을 참교육해줬다는 사실을 알면 꿈쩍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너무 당하고만 사시지 마시고 EJ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30대 중반 이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예요. 예비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요. 여행사에 다니고 있죠. 부침성 좋고 넉살이 좋은 편이며 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달라고 하면 따올걸요? 그리고 미래의 장모님이 될 우리 엄마에게 아주 잘하는 예비 1등 신랑이죠. 저는 물론이거니와 제 가족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는 감동을 받았죠. 예비 남편은 엄마의 환갑 잔칫날 녹용을 준비해 왔더군요. 저는 녹용이라는 게 모두 다 같은 건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예비 남편은 녹용에 대해서 완벽 분석을 해서 최고급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녹용은 뿔의 위쪽으로 갈수록 영양분이 많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분골과 팁부위가 가장 귀하대. 예비 남편이 그 귀하다는 분골과 팁부위를 아낌없이 넣은 그것도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엄마에게 선물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예비 사위에게서 이 귀한 것을 선물 받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감동의 눈물까지 보이시더군요.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장모 주려고 녹용에 대해 공부하고 최상급을 사왔다니 정말로 고마워. 내가 이거 먹고 더 건강해짐세. 엄마는 평소에도 제 예비 남편에게 하나밖에 없는 사위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 환갑잔치 이후에는 정말 거짓말 못해서 일주일 내내 아는 지인들 모두에게 전화를 돌려서 예비사위 자랑을 하셨죠. 글쎄, 하나밖에 없는 예비사위가 내 환갑 잔칫날이라고 최상급 녹용을 선물했지 뭐야. 너희들 러시아산 녹용 구경은 해봤니? 우리 사위가 나더러 이거 먹고 건강하래. 이렇게 시작해서 예비사위의 장점을 늘어놓으셨어요. 덩달아 저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이렇게 예비 남편은 저와 엄마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자임을 줄곧 보여주었어요. 이 남자와 인연을 맺어준 하늘에 감사했고 이 남자와 평생을 믿고 살아도 되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평생을 약속했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미리 예식장 예약을 마쳤고 이제 곧 예물도 보러 다녀야 하고 집이며 가구 등등 보러 다녀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렇게 결혼식 준비와 신혼집 준비를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고 하루하루가 꽃길을 걷는 듯 행복했어요.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던 제 사랑이 어느 순간 삐거덕대고 있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예비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늘 저를 바라보던 꿀 떨어지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냉정한 눈빛으로 돌변해서는 거의 양아치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나 너랑 결혼 안 한다. 결혼할 이유가 없어졌어. 장난 같지는 않아 보이고 대체 이 말을 어떻게 되받아쳐야 할지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뭔 소리래?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결혼을 하지 말자고? 진짜야?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아주 뻔뻔하게 그러더군요. 응, 너랑 결혼 안 해. 이유가 궁금해? 그럼 이유 말해줄까? 저는 말해달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더니 평소 예비 남편의 그 부드러운 말투와 예쁜 표정은 어디 가고 정말로 동네 양아치 마냥 아주 저급한 단어들을 써가며 얘기를 해대는 겁니다. 네 엄마 사기당했다면서? 완전 폭삭 망해버려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면서? 대체 그 나이에 무슨 사기를 당하고 그러냐? 사람은 말년복이 있어야 하는데 네 엄마 그게 뭐라니? 불쌍하고 딱해서 어쩜 좋아. 건물 잃고 나 같은 복덩이 사위를 잃고 말이야. 그래. 건물 팔아서 빚잔치하고 그 나이에 고시원이나 쪽방촌 들어가면 뼈 사가 골병 들어요. 그러니 빚 갚고 여유 있으면 조그마한 월세집이라도 건지는 게 낫지. 잘 생각하셨어.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본인 혼자서 줄줄줄줄 해대는 겁니다. 저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되물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무슨 사기를 당했다고? 완전 폭삭 망해서 갚아야 할 돈이 많다고? 이상하다. 대체 어디서 이런 말이 나온 거지? 우리 엄마 채찍근이 난데 나도 모르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 딸내미 혼사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쉬쉬했겠지. 생각해보면 네 엄마 정말 양심도 없다. 아니, 이런 중대한 얘기를 가족 간에 터놓고 해야지. 이게 쉬쉬할 일이야? 와, 나 정말 식겁했잖아. 이 중요한 사실도 모르고 너랑 결혼했어 봐. 내 인생 완전 종친 거지. 네 엄마도 참 어떡하냐. 너는 너라고 쳐도 나한테는 말하지 않고 숨기려고 했을 텐데 내가 이 사실을 알아버렸어. 내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왔다만 너나 네 엄마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럽겠다. 그치? 예비 남편은 갈수록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해대더군요.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하겠네. 그러자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엄마 사기당했대. 그래서 빚 갚느라고 건물 팔았대. 쪽박 찼다고. 난 그래서 너랑 결혼 안 한다고. 파혼이라고.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아들었지?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죠. 그나저나 우리 엄마가 건물 매도하려고 내놓은 것은 맞는데 사기를 당했다니 금시초문인데? 대체 이게 뭔 소리래? 야, 혹시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연기하는 거 아니야? 나랑 결혼 깨질까 봐 말이야.
어떻게든 결혼식은 올리고 말하려고 너 그런 거지? 대체 뭐가 진실일까?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네 엄마가 널 속이든 네가 다 알면서 날 속이든 간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아버렸고 너랑 결혼할 마음이 단 1%도 없다는 거야. 그건 변치 않으니까 기대하지 마. 내 마음 돌리려고 애쓰지도 말고. 알았지? 이제야 예비 남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더군요. 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팔았고 쪽박을 찼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 남편이 저랑 파혼을 하자는 거죠. 듣자 하니 이 인간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어이가 없더군요. 교양 넘치고 인자하던 말투는 어디 가고 나만을 사랑한다던 사람이 드문드문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엄마와 저를 매도하는데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더군요. 당신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릇이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어. 날 좋아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건물이 있어서 나를 좋아한 거야? 나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좋아하는 척한 거야? 와, 쇼킹하다.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잘 된 게 아니라 나한테 잘 된 거네. 어쨌든 고맙다. 라고 말을 하는데 예비 남편이 훅 하고 들어오더군요. 이게 뭔 소리야? 네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 너랑 더 이상 마주보면서 긴 말 나누고 싶지는 않으니까 내가 선물해준 명품 가방이며 명품 옷, 명품 신발들 다 내놔. 헤어질 때 서로 선물해줬던 거 돌려주는 건 기본인 거 알지? 정말로 어이가 없더군요. 뜬금없이 이별을 하자고 하질 않나, 선물해준 물건을 다 가져오라고 하질 않나.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건지 저는 소리를 꽤 질러버렸죠. 혹시 약 먹었어? 머리가 어떻게 됐어? 아니,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지. 뭐 선물한 걸 돌려달래? 나 참 어이가 없네. 그러자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참, 잊어버릴 뻔했네. 네 엄마 환갑잔치 때 내가 해준 녹용 있지? 그거 그대로 가져와라. 녹용? 그거 먹으라며. 먹고 건강하시라며. 그래서 진작에 다 먹었지. 그걸 여태까지 가지고 있을까 봐 달래? 그랬더니 예비 남편이 냉정하게 한마디 던지더군요. 그게 얼마짜리인 줄이나 알아? 내가 구하려고 얼마나 애쓴지 아냐고. 됐으니까 녹용값은 돈으로 내놔. 세상 천하에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열이 받다 못해 피가 거꾸로 솟아버릴 것만 같더군요. 겨우 정신줄 부여잡고 말을 했죠. 더러워서 돈으로 주고 싶다만 너 하는 짓이 얄미워서 안 줄란다. 내가 언제 우리 엄마 녹용 사달랬어? 본인이 뭐 녹용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버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돈으로 달래. 저는 콧방귀를 끼면서 돈으로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삐댔어요. 그랬더니만 이놈이 제 손을 끌어잡고서는 네 애가 고단수네. 당장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사준 옷이랑 가방이랑 구두랑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세트 그것도 내놔. 다 내놔. 얼른 앞장서. 너희 집 가자고. 하면서 제 팔목을 잡아 끄는 겁니다. 이런 미친놈이 대체 어디 또 있을까요? 저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잠깐만. 알았어. 다 줄 테니까 다시 정리 한번 해보자. 왜 결혼을 파토내겠다는 건지 나 아직 이해를 못했거든? 그거부터 설명을 해봐. 대충 이해는 갔지만 정말로 이 자식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본인 입으로 듣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내가 말할게. 뭐 파혼한 마당에 숨길 거 뭐 있겠어? 그치? 내가 널 왜 만난 줄 알아? 바로 네 엄마가 건물주라는 거 알고 만난 거야. 네 엄마 건물주 아니었으면 내가 널 만날 일은 없었을 거야. 넌 내 이상형도 아니고 그동안 만나면서 한 번도 내 심장이 설렌 적이 없었다. 대신 네 엄마 건물을 보면 나는 늘 설렜어. 널 보면서 네 엄마 건물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 그런데 나에게 그 설렘을 주던 건물을 엄마가 매도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날 원망하지 말고 네 엄마를 원망해. 이 결혼 파토낸 건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엄마 잘못이니까. 그러게 그 나이에 사업을 한다고 설쳐대. 100% 망하는 지름길이지. 이제야 알겠지? 그러니 내가 널 만날 이유가 없다는 걸. 결혼 못하는 이유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 인간과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처갓집 떡 보려고 장가 간다는 후배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우쭐거리면서 자랑을 해대더라.
장인어른이 정계에 몸담고 있고 대대로 내려오는 부유한 집안이라나? 당장 회사 때려치워도 평생을 놀고 먹고 살아도 된다더라. 그랬더니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남편이 흥분을 해서는 말하더군요. 세상에 아직도 그런 놈이 있어? 아니,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처가 덕 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뱃속이 편할까? 난 그렇게 못한다. 아니, 그리고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한 게 아니라 처가 재산하고 결혼하는 거잖아. 난 그런 남자들 보면 내가 남자라는 게 창피해.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서 그런 놈하고 결혼하는 여자가 불쌍하다는 둥 남자 망신을 시킨 그놈을 산채로 매장시켜야 한다면서 혼자 설레발을 치는 거예요. 처가 돋보려고 결혼한다는 우리 회사 남자 후배를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흥분하고 열변을 토하더니 정작 본인이 그랬던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도둑이 제발 저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나름대로 사람관계 잘해오면서 찐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다고 자부했고 나의 평생 반려자 역시 진국 중에 진국을 골랐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고른 내 반쪽이 이런 인간이었다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없었다니. 그 많은 남자 중에 이런 놈을 만났다니.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렇게 혼자서 자책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그러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네 집안 말이야. 솔직히 건물 하나 있는 거 말고는 볼 거 하나도 없잖아? 가정환경 엉망이잖아. 콩가루 집안이잖아. 그런 너를 내가 만나줬으면 적어도 건물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랑 얼추 레벨이 맞는 거 아니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사 출신에 친인척 중에 기관장들도 많고 집안이 좋잖아. 게다가 인물 좋지, 학벌도 너보다는 좋고. 아이씨, 생각할수록 열받네. 진짜 돈 아까워 죽겠어. 돈도 돈이지만 버린 시간은 또 얼마냐? 그 시간들 다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내가 인간이 괜찮아서 이 정도로만 하는 줄 알아라.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정신적인 위자료까지 물어내라고 해.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 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고 멍하게 있는데 예비 남편이 말을 덧붙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깔끔할 것 같다. 그치? 내가 너 사준 거 다 중고일 텐데 중고 가져다가 내가 뭐하냐? 현금으로 퉁치자. 내 계좌 알지? 너한테 들어갔던 데이트 비용, 선물 비용 등등 다 정산해서 보낼 테니까 계좌로 보내.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네 엄마 건물 팔았으면 너한테 현금 좀 줬지 않았을까 싶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걸로 계산 똑바로 하자. 그러는 겁니다. 이 웃기는 자식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누구한테도 이유 없이 당하고 못 사는 제 성격에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와중 제가 급하게 처리해야 할 회사 일 중에 마감날이 닥쳤죠. 제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우리 회사에서 거래하는 꽤나 큰 업체의 프로젝트를 최근 제가 팀장이 되어 추진 중인데 그 거래처에서 새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납품해야 할 기간이 멀지 않았죠. 그래서 하루하루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예비 남편과의 이 문제를 잠시 접어두게 되었죠.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팀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예비 남편이 회사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사무실에 당당하게 들어서서는 이은미 씨 어디 있습니까? 채무 관계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은미 씨가 3천만 원을 저한테 갚아야 하는데 연락이 없어서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만나러 왔습니다. 이은미 씨! 이은미 씨!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웅성거리는데 정말 창피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장이라도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오늘 오후 6시까지 우리 팀이 마무리 테스트를 하고 개발한 프로그램을 거래처에 넘겨줘야 하고 또 거래처 직원들은 우리가 보낸 프로그램 받아 테스트를 해보려고 대기 중이거든요. 그러니 팀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납품 시간을 어기면 제 개인적인 능력 미달은 둘째치더라도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되고 다음 계약 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수백 번을 외쳤죠. 1층 로비 경비실에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을 당장 끌어내라고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눈치 빠른 부장이 저에게 달려와서는 그러더군요. 마무리 단계니까 이 팀장 대신에 내가 들어가서 마무리할게. 얼른 저 사람 데리고 밖으로 나가. 나가서 잘 얘기하고 타일러 보내. 윗선에서 알면 일 커진다. 라고 하더군요. 부장님께 고마움을 표현하고 저는 예비 남편을 회사 밖으로 끌고 나갔죠. 그리고 대판 싸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기분이 나쁜 게 이 자식이 실실 비웃으며 빈정대가면서 쪼는데 그동안 죽어 지냈던 이은미 성깔이 본색을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개자식과는 더 이상 어떤 말도 섞고 싶지가 않아서 개무시하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제 앞에 나타난 겁니다. 아까 내가 하는 얘기 들었지? 얼른 3천만 원 줘. 그럼 가줄게. 다시는 네 앞에 안 나타날게. 왜? 돈이 없어? 혹시 네 엄마 건물 팔고 1원도 안 주고 딸한테 기생한데? 네 연봉 얼마나 된다고 빈대붙는데? 하면서 엄마를 욕보이는 겁니다. 회사 앞이라서 웬만하면 큰 소리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었죠. 저는 예비 남편 말에 반박하면서 큰 소리를 냈죠. 너 같은 쓰레기랑은 1초도 있고 싶지 않다. 근데 너 그거 알아? 우리 엄마 건물을 누가 샀는지? 그러자 예비 남편 눈이 동그래지면서 묻더군요. 맞아. 나 그거 궁금했어. 네 엄마 건물 정말 꿀이잖아. 위치도 좋은 데다가 은행이며 병원이며 프랜차이즈 커피숍, 식당까지 입주해 있는데 대체 누가 산 거야? 그 새 건물주 딸내미는 없으려나? 나이대가 나랑 맞으면 좋겠네. 얼굴은 이쁘려나? 근데 어떻게 만나지? 우연을 가장할까? 예비 남편의 눈은 정말 궁금해 보였어요. 미친 자식. 그게 궁금해? 진짜 궁금해? 누군지 궁금해? 알려줘? 예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개해줘? 건물주 딸 말고 건물주. 건물주가 미혼이야. 정말? 그 알짜배기 건물주가 미혼이라고? 나이는?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젊은 여자가 그 건물을 살까?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그게 바로 나야, 이 등신아. 엄마 건물을 내가 샀다고. 예비 남편 눈이 동그래졌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그대로 눈만 동그래져서 그대로 있더군요. 그러다가 손가락을 넣고 귀를 비비더니 내가 방금 뭐 잘못 들은 거지? 그런 거지? 내가 요즘 귀가 안 좋은가? 아무래도 청력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겠어. 하면서 애먼 자기 귀를 후비고 혼자서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오늘 프로젝트 끝나서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야. 내일은 예식장 취소하고 환불금이나 요청하러 가야겠다. 예약금은 내 돈으로 냈으니까 너 줄 필요는 없지? 그거 알고 있지? 아 참. 그리고 네가 나 사준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신발은 그대로 돌려줄게. 삼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사용했으니까 그거 중고로 팔아서 쓰던가 찜을 쪄서 초장에 찍어 먹던가 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예비 남편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멍을 때리더군요. 그 위에 저는 한마디 덧붙였죠. 너 학교 다닐 때 수학 공부 못했지? 왜 그렇게 계산이 안 돼? 너만 나 명품 사줬냐? 나도 너 사줬어. 생일 선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그리고 너만 시간 낭비했니? 왜 내 시간들은 계산 안 하는데? 나는 더러워서 되돌려받지 않을 테니까 너 그거 다 가져. 내가 사준 선물들 그대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중고 매장에 팔든가 너 마음대로 해. 하고 저는 뒤를 돌아서 와버렸어요. 알짜배기 건물의 새 주인이 저라고 알려주니 예비 남편은 제가 돌아서 간 뒤에도 멍하니 서 있더군요. 저 새끼를 그냥 확 달려가서 뒤통수를 한 대 까버리고 싶은 욕구가 불쑥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버렸는데 상대해서 뭐합니까? 내 손만 더러워지지. 안 그래요? 이제부터 제 사연을 좀 더 말할게요. 사실 지금 건물주인인 우리 엄마가 저를 낳은 친엄마예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자면 엄마가 저를 다른 집안에 입양을 한 거예요. 친엄마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저를 낳은 미혼모였대요. 양가 부모님께 얘기도 하지 않고 몰래요.
양가 부모님 모두 지방에 살고 계셨고 엄마와 아빠는 서울로 올라와 한 직장에서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대요. 그리고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헤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어떻게 처녀가 남편도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고향으로 내려가겠어요. 부모님이 충격을 받으실까봐 얘기도 못하고 엄마는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대요. 엄마는 저를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다행히 친한 친구 중에 결혼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에게 잠시 저를 맡겼대요. 그 친구는 아이가 없었고 집에 있는 전업주부라서 저를 맡아줄 수가 있었대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줄 알았는데 사정이 피치 못하게 됐어. 이 아이를 조금만 봐줘. 내가 돈이 좀 모이고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면 꼭 찾으러 올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엄마는 저를 키울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았대요. 만약 저를 돌보게 된다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죠. 저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중이던 차에 엄마 친구가 먼저 그러더래요. 내가 윤미를 내 친자식처럼 키우면 안 될까? 키우다 보니 정이 드네. 그리고 남편도 나랑 같은 마음인지 그러자고 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키우면 너도 윤미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잖아. 그리고 우리 윤미가 성인이 되면 그때 다 얘기하자. 어때? 친엄마의 친구 남편, 그러니까 지금 내 아빠가 된 사람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에 젊은 2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 친구는 저를 정식으로 입양하게 되었고 제 호적이 엄마 친구 이름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엄마 친구는 자신이 낳은 딸처럼 저를 사랑하며 키웠고 친엄마에게는 제 성장 과정을 엄마에게 사진으로 보여주었대요. 양부모님은 저에게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양부모님이 제 친부모인 줄 알았죠. 그러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알게 됐어요. 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어느 날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주워온 년, 업둥이 년. 할머니,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왜 업동이야? 나를 왜 주워왔어? 나 엄마 아빠 딸인데. 할머니가 치매여서 저와 누군가를 착각하는 줄 알았어요. 이리 와봐. 내가 알려줄게. 너는 이 집시가 아니야. 주워왔어. 네 아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 후에 남자 구실을 못해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너 주워온 거야. 진짜야. 할머니 말 믿어. 엄마 찾아가야지. 그래야 자식이지. 치매 환자이지만 왠지 할머니의 말에 진심같이 느껴졌어요. 한 번은 할머니 말을 듣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서 있는데 마침 엄마가 뒤에서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서 달려오셨어요. 할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얘, 너는 무슨 그런 소리를 고지 들으려고 해. 가서 공부해. 그러면서 할머니 목욕할 시간이라면서 할머니를 욕실로 모시고 들어가셨죠. 그런데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치매 걸린 할머니의 말과 그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툭툭 털어내는 엄마의 행동에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도 할머니는 저만 보면 업동이 하셨죠. 그렇게 몇 년 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이후에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윤미야, 너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있지? 저는 씩씩하게 말했어요. 응, 있어. 나 할머니 말대로 업동이 맞아? 할머니 말이 마음에 남았구나. 궁금해서 어떻게 몇 년을 참았대? 맞아. 사실 엄마 아빠는 널 낳지 않았어. 양부모야. 영원히 숨길 생각은 없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모든 걸 얘기하려고 했었어. 그때가 지금인가 보다. 저는 제가 부모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게 하나도 슬프지 않았어요. 예민한 청소년기에 들은 것도 아니고 성인이 된 이후에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서 업동이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양부모님에게서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덤덤했죠. 그럼 나를 낳아준 진짜 엄마는 누구야?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가능할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가능하고 말고. 친엄마는 너밖에 몰라. 네 성장 과정을 다 알고 계셔. 엄마의 친한 친구거든. 엄마는 정말로 저를 낳아주신 진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친엄마를 만나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엄마를 부둥켜 안고 울고 불며 눈물 콧물 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담담하게 서로를 보면서 엄마도 저도 서로를 쿨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가 먼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그러자 엄마가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저는 엄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한참 후 엄마가 말을 하셨어요. 네 앞에 나타나고 싶었어. 이렇게 엄마 소리도 듣고 싶었어. 내가 널 낳았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무슨 염치로. 그리고 네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가장 무섭더라. 그런데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때가 되면 네 앞에 나타나려고 엄마 정말 열심히 살았다. 너한테 부끄러운 엄마 안 되려고 엄청 부지런히 살았어. 그런데 정말 이런 날이 오네. 내 딸이 먼저 엄마를 만나겠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제 엄마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우리 딸 이렇게 만났으니까. 엄마 소리도 들었으니까. 저는 엄마의 눈동자를 보며 말했어요. 뭐야,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 앞으로 내 효도 받아야지. 뭘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건데. 그리고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 다 들었어. 엄마가 날 버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 상황이 그랬다면서.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날 낳아줘서. 그리고 따뜻한 양부모님들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그렇게 저에게는 엄마가 둘이랍니다.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면서 저에 대한 이런 모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두 엄마 모두에게 잘한다고 제 앞에서 맹세하던 놈이 이제 와서는 우리 집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엄마는 저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엄청났다고 해요.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고 싶은 마음에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고 해요. 저에게 줄 돈을요. 엄마는 저를 친구에게 보내고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엄마의 형편을 잘 아는 식당 사장이 그러더래요. 이렇게 월급 받아서 언제 돈 모아? 그러지 말고 포장마차 해볼래? 포장마차는 자릿세도 적게 내고 나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식당 월급보다는 나아. 내가 아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겠다고 포장마차 후임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소개해줄게. 한번 해봐. 그렇게 엄마는 30살도 되지 않은 나이에 포장마차를 인수받아서 열심히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때 인수받은 포장마차는 생각보다도 잘 돼서 꽤나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점포를 얻어서 식당을 차려 차곡차곡 돈을 더 모았다고 해요. 그러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우연찮게 땅을 사놓은 것이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고 더 운이 좋게도 사놓은 땅 부근이 번화가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건물을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죠. 은행과 병원이 입점을 하고 식당, 커피숍 같은 프랜차이즈들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그야말로 엄마는 졸부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모두가 엄마의 노력으로 얻은 거죠. 하루는 엄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웬일이래? 커피값 아까워서 절대로 커피숍 커피는 안 드시는 분이. 엄마는 늘 구두쇠인 줄 아니? 엄마도 분위기 내고 싶을 때는 커피숍 비싼 커피도 마시고 그래. 그렇게 엄마와 저는 모처럼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무거운 얘기를 꺼내셨어요. 너 이제 결혼도 하는데 엄마 건물 명의를 네 이름으로 바꿔주고 싶어. 그 건물은 엄마 것이 아니라
네 거야. 알지? 네 몫으로 엄마가 준비해 놓은 거. 그리고 엄마가 일전에 그랬잖아. 노후는 아는 지인들하고 동남아 가서 보낼 거라고. 그 꿈이 이뤄졌어. 나라가 정해졌다. 아는 지인이 먼저 말레이시아로 들어가서 사는데 살만하대. 지낼만하대. 그래서 나보고 당장 오래더라. 너와 보내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계획을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너도 이제 짝 만나서 결혼하니까 이제는 엄마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너 결혼식 올리고 나면 떠날 거야. 그 전에 이것저것 정리하려는데 이 건물 너한테 넘겨주는 게 가장 큰 작업 아니겠어? 이 건물부터 너한테 증여하고 서서히 나머지 일들 정리하려고. 어때? 받아줄 거지? 정말이야? 노년은 동남아에서 보낸다더니 이제 실현되는 거야? 정말로 가려고? 그럼 나는 어떡해? 너무 섭섭한데? 얘는 말레이시아가 어디 미국이라도 되니? 보고 싶으면 충분히 오고 가고 해. 나도 좀 꿈 좀 이뤄보자.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는 건물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친자이긴 해도 법적으로는 남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안은 일반 증여로 분류가 되어서 증여세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양부모 밑에 있는 제 호적을 파서 다시 친엄마 밑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친자인 걸 증명해서 증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여러 날 고민하다가 왠지 그 과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죠. 변호사들의 도움도 받고 여러 안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제가 모은 돈으로 엄마의 건물을 사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엄마가 금매로 시세보다 상당히 싼 가격에 건물을 내놓으면 제가 그 건물을 사는 방법이죠. 그럼 증여세보다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모로 계산을 해보니 이 방법이 증여를 받는 것보다 세금을 덜 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엄마에게도 예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제 또래에 비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주식으로 꽤 많은 수익을 받죠. 결혼을 약속한 예비 남편에게도 이 같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연애 초 예비 남편과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연찮게 재테크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죠. 그러다가 저는 주식을 한다고 했더니 예비 남편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내 친형이 왜 이혼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아? 주식하다가 망해서 강남에 있던 아파트랑 전 재산 모두 잃고 가정까지 박살났잖아. 주식은 안 돼. 우리 집안에서 주식은 금기어야. 욕심부리니까 그렇게 되지. 주식은 안전하게 그리고 큰 욕심 없이 하면 괜찮은 재테크야. 난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데 뭘. 그랬더니 예비 남편 하는 말이 그만둬. 재테크란 말이야. 나처럼 빌딩 있는 장모 만나면 한 방에 해결돼. 이런 재테크가 어딨냐? 이런 걸 바로 재테크라고 하는 거야. 그땐 그 얘기가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버럭 화를 내버렸어요. 자기, 그래서 나 만나는 거야? 괜찮은 재테크여서? 그러자 예비 남편은 그냥 해본 소리를 가지고 왜 꼬투리를 잡냐며 도리어 저에게 화를 냈죠. 어쨌든 그 말싸움 이후로 예비 남편과 저는 서로가 주식의 주자도 서로에게 꺼내지 않았죠. 그런데 저는 이미 주식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던 터라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난 후에는 이 사실을 예비 남편에게 털어놓아야겠다고 기회를 보고 있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고는 몰래 주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주식으로 얻은 금융소득과 월급으로 엄마가 금매로 내놓은 건물을 시세보다 싸게 사들였죠. 물론 대출을 끼긴 했지만 제 능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이런 스토리도 모르고 엄마가 사업을 하다 망해서 건물을 내놓은 걸로 알고서 나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군요. 평소에 엄마가 이 건물은 네 거다라고 말을 해서 언젠가는 제 건물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돈으로 매매를 한 건물이라서 그런지 자주 보던 건물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만 건물을 보고서 사람 대하듯이 잘 잤어? 잘 지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제 건물을 가서
멀리서 바라보다 오는데 하루는 1층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40대 젊은 사장이 저의 전 예비 남편과 목청을 높여가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핏대를 세워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싸우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 내용을 들어보았죠. 정말 끔찍한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더군요. 너 때문에 내 신세 망쳤잖아. 이 건물 전 주인이 뭐 사업이 망해서 건물을 팔았다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듣고 와서는 내 인생을 망친 건데? 너 어떻게 책임질래? 진짜라니까. 내 이 귀로 똑똑하게 들었다고. 이 건물 전 주인인 여사님이 본인 입으로 그러더라고. 이 건물 팔고 그 돈으로 동남아에 가서 하녀들 부리면서 골프나 치고 살려고 했는데 아는 지인이 사기를 쳐서 이 건물이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이야. 그래서 평생 꿈인 동남아는커녕 붕어빵이나 구워서 생활비 해야겠다면서 우리 가게 앞에서 붕어빵 팔아도 되냐고 정말 그랬다니까.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커피 전문점 사장의 멱살을 쥐어잡았죠. 너 정말 거짓말 할 거야? 내가 이 건물 사이 되는 거 배 아파서 그랬지? 나 열받아서 그냥은 못 있겠어. 가자. 너 콩밥 좀 먹어야 돼. 거짓말로 내 인생 망친 죄로 한 50년은 감방에 있다 나와. 이게 진짜 열받게 하네. 그럼 우리 이 건물 전 주인인 여사님한테 물어볼까? 커피 전문점 주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던 예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핸드폰을 열어서 통화 시도했어요. 마침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여사님? 저번에 우리 커피숍에 오셔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수 없냐면서 그러셨죠? 동남아로 이민 가려고 재산 정리하던 중에 사기당해서 동남아는커녕 알거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커피숍 앞에서 붕어빵 장사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물으셨죠? 예비 남편과 커피 전문점 사장의 대화가 흥미진진하더군요. 스피커폰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랬지. 내가 커피 사장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했지. 커피 전문점 사장이 눈을 부라리며 예비 남편에게 대들었어요. 봐, 그랬다잖아. 이래도 내가 거짓말이야? 난 들은 대로 얘기한 거라고. 너야말로 깜빵에 들어가서 한 50년은 있다가 나와야겠다. 그러자 엄마가 근데 그걸 왜 물어? 사모님 사이 될 뻔한 놈 있잖아요. 그 놈이 지금 저한테 와서는요. 저 때문에 지 인생 종쳤다고 저한테 책임지랍니다. 그 놈이 여사님 사기당해서 건물 날린 걸 저한테 들었다고요. 저도 여사님한테 들은 것만 말했지 제가 언제 파혼하라고 했어요? 여사님 건물 사기당했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랑 파혼한 거면서 왜 그걸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는지 이런 또라이가 없네요. 어쨌든 여사님 이런 놈 사위로 안 받은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러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자 커피 전문점 사장이 엄마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더군요. 근데 여사님 그것도 정말이에요? 여사님 따님이 이 건물 산 거 진짜예요? 맞아. 우리 딸한테 건물 팔았지. 근데 이런 걸 시시콜콜 내가 커피 사장한테 얘기해야 돼? 붕어빵 어쩌고 한 거 내가 그냥 해본 소리야. 커피 사장 마음 좀 떠보려고. 역시나 내가 건물 사기당해서 붕어빵이나 구워야겠다니까 다들 나를 피하려 들더라. 내가 건물주여서 다들 좋아했나 봐. 커피 사장도 그래서 나한테 들이댔던 거야? 나이가 20살이나 내가 많은데? 커피 전문점 사장 역시도 예비 남편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었어요. 엄마를 여자로 보고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미혼모로 살아오신 만큼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크시죠. 돈이 있다 보니 돈을 목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꼬시려고 드는 어린 남자들도 여럿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커피 전문점 사장처럼 20살이나 어린 남자도 달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사장도 저희 예비 남편도 테스트해보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는데 웃음이 나더군요. 진상들. 하면서 저는 고개를 내저으며 자리를 피해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엄마 집으로 갔죠. 엄마, 나 방금 거리에서 진짜 재밌는 거 봤다? 1층 커피 전문점 사장이랑 그 자식이랑 다투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가관이더라. 엄마 목소리도 들리던데? 하면서 엄마와 저는 깔깔거리며 웃었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알고 내가 결혼할 남자한테 그런 덫을 놓고 떠본 거야? 엄마가 산전수전 다 겪었잖니. 혹시나
너랑 결혼할 남자도 네가 건물주 딸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염려가 되더라.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 살았으면 해서. 그리고 엄마 곧 말레이시아로 떠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입이 아주 가볍기로 소문난 그 커피 전문점 사장을 이용한 거지. 참, 그 젊은 사장은 나보다 20살이나 어린 게 나한테 얼마나 들이댄 줄 아니? 어우, 징그러. 아들뻘 되는 게 말이야. 생각하는 게 어쩜 그러니? 남자가 말이야, 지 여자 먹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기둥서방처럼 둘러붙어서 편하게 살려고 해. 그럼 안 되지. 안 그래? 맞아. 엄마 아니었으면 속물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평생 속고 살 뻔했네. 그날 밤 저는 엄마 집에서 맛있는 밥을 해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다음날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했죠. 그런데 이 거머리 같은 놈이 엄마 집을 찾아왔더랍니다. 어젯밤부터 마신 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아침부터 술 한잔 마시고서 혀가 꼬일 대로 꼬여서 말입니다. 장모님, 저 정말 서운합니다. 사기당해서 건물 날려서 알거지 됐다고 거짓말하셔서 왜 저 윤미랑 찢어놓으신 거예요? 사실대로 어머니 건물을 윤미가 사게 됐다고 저한테 귀띔해 주셨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어머니, 저 정말로 서운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저랑 윤미랑 헤어지게 된 거라고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아무 일 없이 우리 지금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 있었을 거라고요. 저 진심으로 윤미 사랑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랬다고 해요. 이게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윤미랑 결혼을 못했다고? 이 사람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한 건 자네야. 자네가 먼저 그랬잖아. 자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엄마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술 기운 때문인지 이놈이 계속해서 엄마를 원망하더랍니다. 듣다 못해 엄마가 한마디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네 생각은 그런 거지? 이 건물이 장모든 마누라든 처가에 건물만 있으면 된다. 맞지? 그런데 자네는 건물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난 내 딸의 인생이 중요해. 내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백년해로하길 진심으로 바라거든. 나처럼은 살지 말라고. 그런데 자네 문득문득 나한테 들켰어. 내 딸보다는 내 건물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래서 테스트한 건데 내 느낌이 맞았더라고. 자네 나한테 딱 걸려들더군. 나는 자네 같은 인간한테 내 딸 못 줘. 자네는 지금 이런 자세도 틀려먹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지. 뭐, 자신을 테스트한 나한테 서운하다고? 그것도 아침 대바람부터 술기운을 빌어서 내 딸을 사랑한다고? 맨정신에 와서 얘기해도 넌 아니야. 나 다시는 자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말게. 하고는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저의 남편이 될 뻔한 이 남자는 저를 놓친 게 얼마나 후회가 됐던지 엄마를 찾아간 것도 모자라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후회한다며 저에게 편지를 쓰고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엄마는 한국에서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짐을 챙겼죠. 저는 공항으로 엄마를 배웅 나갔어요. 엄마, 행복하게 잘 지내요. 휴가 받으면 꼭 놀러 갈게. 그래, 꼭 와라. 골프 실력 늘려서 와. 엄마랑 골프 치면서 시간 보내게. 그렇게 저를 낳아준 엄마는 말레이시아로 떠났죠. 저는 요즘 너무나 행복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차려보려고요. 최근 CEO가 된 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회사에 사표를 냈답니다. 제 건물에 제 사무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하루는 한때 저희 예비 남편이었던 그놈이 축하 화분을 사들고 저를 찾아왔더군요.
너 회사 차렸다는 얘기 듣고 왔어. 너무 축하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예비 남편은 하고 싶은 말들을 주저리 늘어놓더군요. 너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 사실 내 꿈도 장모님 건물에 내 여행사 번듯하게 차리는 거였어. 너랑 결혼했으면 장모님 건물이 아닌 아내 건물에 내 여행사를 차렸을 텐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 그러더니 잠시 훌쩍이더군요. 왜? 그렇게 불쌍하게 굴면 누가 받아줄 것 같아? 하여튼 하는 짓이 어쩜 그렇게 속이 훤히 보이는 짓만 하니? 솔직하게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나 받아주면 안 돼? 너 아직 싱글이라며. 나는 아직도 너 많이 사랑해. 나 너한테 더 잘할게. 더 많이 사랑할게. 그리고 헤어지자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진심이야. 정말 미안해. 하면서 눈물 콧물 짜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을 거예요. 듣기 싫어. 그런 얘기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나가. 안 나가면 1층 경비원을 불러서 끌어낸다. 뉴스 봤지? 우리 회사 경영권 넘어간다는 소식 말이야. 경영권 넘어가면서 인원 감축했는데 나 감축 대상이래. 실적이 저조해서 이제 나 회사도 잘리고 너랑도 헤어져서 결혼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해? 정말 실소가 나오더군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묻는 말일까요? 너 정말 웃긴다. 그거 네 사정이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 여기 와서 왜 그래 대체? 예비 남편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파리 새끼 마냥 손을 비벼대는데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1층 경비원에게 전화를 해서 예비 남편 끌어내라고 했죠. 그리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가는 그놈에게 얘기했죠. 축하해. 새로운 일 찾아봐.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대더라. 너한테 딱 맞는 일이 있을 거야. 건물주 딸인 걸 알고 사랑했다가 건물주 딸이 아니니까 대차게 버린 것처럼 넌 못할 게 없을 거야. 그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 건투를 빈다. 어찌나 유쾌 상쾌 통쾌하던지요. 살면서 누구나 모진 풍파들을 겪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죠. 엄마가 둘이나 되고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하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풍파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음 달에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과 저를 낳아주신 엄마를 만나러 말레이시아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저는 짧은 일정이지만 양부모님은 꽤나 오랜 시간 머물다 오실 것 같아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저를 이렇게 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오래오래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서툰 글로 풀어낸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힘든 일이 놓여 있다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